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한 며칠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뉴스들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8년입니다. 한 앞으로 7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진짜 평창에서 전 세계인들이 평화의 축제 이렇게 뭐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당장에 2011년, 2012년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 강원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지금 올림픽이 문제겠습니까? 2018년에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 특히나 남북 강원도죠. 남북 강원도. 강원도가 유일하게 그 도가 갈라져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남강원도, 북강원도로 분단을 이 도민이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정말 진정한 대축전을 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순조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상시 떠돌고 있는 강원도에서 평화로운 대회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평화의 강원도, 평화의 한반도 그 꿈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호혁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4 공동성명 39돌이었어요. 이것과 네. 관련해서 남북에서의 무슨 공식적인 반응이나 논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확인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요. 북측에서는 사설, 논설 이런 거 통해서 7.4 공동성명을 기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설에서는 온결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었다. 이렇게 의미 규정을 했고요. 노동신문도 논설을 실어서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다 해서 이 선언의 의미 그리고 현재적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남측에서는 7.4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자, 39년 전이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네. 통일 문제나 민주화 문제에서 아주 극악한 행보를 걸었던 그런 정권이 있던 시기에서도 이런 이제 공동의 선언이 나왔었는데, 자, 민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존에 있던 합의까지 다 파기시키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요. 39도를 맞이하는 7.4 공동성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됐습니다. 네. 자주 네.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잘 알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언급은 많이 했죠. 남북 합의서, 기본 합의서까지 얘기하고 6.15 네. 14선언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지만 6.15 14선언은 못 지켜도 자기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그 이전에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자기 존중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남북 공동성명에 이런 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이라는 원칙,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깊이 새기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통일 들어가는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회의라고 네. 하나요? 여기는 출범회의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발언도 있고. 네. 예.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자, 7월 1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출범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 도중에 천장에 전등이 폭발했답니다. 그래서 7명이 부상을 입어서 이제 인근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행사장이 3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3층에 있는 이 참가자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고 1층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1층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좀 기강이 다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이 국가적 행사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렵죠. 중요한 행사인데.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이 또 뉴스가 됐습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대화 협력 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상회담 비밀 접촉과 관련해서 폭로전이 난무했던 요 시기를 좀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종의 그 행보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후에 이제 어떤 행보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의 발언하고 약간 좀 달라진 기조 이런 거죠. 그 전에는 뭐 편안 인평도에서 대해서 반드시 이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조였거든요. 강경 기조였는데 이날 이 발언만 딱 놓고 보면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여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네. 예, 근데 향후의 행보를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분의 발언 자체가 되게 갈짓자 행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를 갖고서는 뭐 전체 기조가 바뀌었다,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통 김현욱 수석 부의장 금단현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뭐 금연운동 발언이 아니고요. 남북관계 관련한 발언인데요. 일단 이제 김현욱 부의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하고 발언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80년 광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다. 그래서 5.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청 운동을 했던 단체.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여기 발기인으로 참가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또나 그 전에 이제 그 경력을 보니까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주로 이제 시청 광장에서 성조기 흔들고 가스통 끌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 후시 환영 대회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 단체입니다. 거기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카톨릭 뉴라이트 상임의장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민정당 소속으로 3선을 하고 자민련에서도 국회의원 했던. 뭐 하여튼 보수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으로 강행 임명이 됐죠. 수많은 반대 여론도 불구하고. 자,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시적인 금단 현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대북 정책에서 윤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지금 현상은 금단 현상일 뿐이다. 이걸 넘어서면 정상화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또 핵실험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북이 육자회담이 안 돌아가고 시장이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이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연착륙이죠. 우리로서는 동서독 경우처럼 하드랜딩, 경착륙 가능성도 열어놓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존 이명박 그 정부의 대북 붕괴 정책 이 노선을 그대로 발언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뭐 역대 그 독재 정권에서는 그 정부 대통령의 이제 그 친위 부대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면 지난 이제 그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동안에는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한 단체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이런 것도 도맡아서 했고 실질적인 뭐 남북 화해 협력 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남북 협력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대북 지원 운동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단체가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서 완전히 반북 단체로 반북 기구로 전락을 한 거죠. 거기 이제 수석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10월부터요. 예비군 훈련장 민간에 개방한다. 그리고 실탄 사격도 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무슨 엄청난 경험을 한 것처럼. 자, 요 발표 날짜도 진짜 얄밉습니다. 7월 4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 국방부 예비전력과가 담당 부서인데 예비전력과면은 모르겠습니다. 군대 조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현역 군들 외에 뭐 예비군들이나 민방위 대원들을 이 전쟁 이 체계로 편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7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훈련이 없는 날 예비군 훈련장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 지역 예비군 훈련장 1개소 훈련장 위치도 서초훈련장이랍니다. 서초훈련장을 일반 국민들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서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네, 지점에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군부대 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군대 내 총기 사고. 얼마 전에도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긴장과 이런 것들이 너무 격해지고 사실 이제 갓 스물의 젊은이들인데 그렇죠. 지금의 남북 관계를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총기 사고의 원인 중에서도요. 하여튼 군대 내에서의 총기를 다루는 문제조차 지금 기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그것조차 계속된 사고를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 개방해서 고등학생들이 총을 쏘볼 수 있게 하겠다. 사실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여차하면 고등학생들을 다 모아서 중고등학생들도 모아서 총 들고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목숨을 그렇죠. 바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세 이상 다 개방한다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안보 영상을 들어서 안보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유료로 실탄 사격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민간 안보 단체의 위탁 운영을 방침이라는 거예요. 민간 단체가 아니라 민간 안보 단체입니다. 그러면 반북 단체들이 다 안보 단체로 이제 분류돼 있죠. 그럼요. 이 단체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돈도 벌고 안보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북에서도 논평이 요것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7일자로 우리 민족끼리에서 논평을 냈어요. 동족을 표적으로 하여 실탄까지 쏘아대게 하려는 것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자, 체제 대결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간인들과 청소년들의 어깨에까지 동족 대결의 총들을 메어 북침 전쟁 마당에 내몰아 보려는 악랄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내에서도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는 군대 내에서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민간에 개방했을 경우에 아주 심각한 상황. 그래서 서초동이면 강남이죠. 강남 내거리에 총기를 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출몰해서 총기 사고가 이 거리에서 대낮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다 그 반북 분위기랑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대북 침략, 대북 붕괴 전략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강경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 의식을 철저히 확립하겠다. 이런 것이 국방부와 그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안보교육 MOU를 체결한 그 결과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다라는 시줄에서 전방 병영 체험도 시키고, 군사훈련 체험도 시키고, 그리고 천안함 견학도 시키고, 이런 것이 다 안보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실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항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이 문제의식 느끼신 분들이 즉각 중지를 또 요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6일날 네. 발표를 했는데 개성공단이 중국과 베트남보다 경쟁력이 우월하다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자,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 세장 혜택이 많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 소득세율이 14%인데 개성은 중국과 베트남은 25%, 내국인과 똑같이 이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양질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노동 생산성이 개성은 72%, 1%,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40%, 이 정도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류 조건, 인프라 이런 것도 이제 유리하다는 거고요. 내수 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개선해야 될 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요. 결국은 이 개성공단이 동북아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의선이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연결된다면 한반도를 동북아 유라시아 연결하는 물류교점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성에 들어가 있는 기업가 분들을 만나보면 기업가 분들은 이런 거죠. 중국에 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12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인건비, 물류비용, 거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는 12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우리 기업 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기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민간 연구단체에서도 남북관계의 절박성, 현재 한국 경제에서 남북관계가 가지는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뭐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의 식량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자, 7월 5일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자, 미국도 머뭇머뭇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에 2만 톤 분량의 쌀, 옥수수, 콩,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가격은 1,500만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네. 뭐 미국에서도 미국 의회가 북에 그 식량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금지하는 법안 상정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예, 뭐 이렇게 요청을 국무부가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 이 지원이 빠르면 2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2주 아니면 이번 달이죠. 네. 그 여러 차례 나눠서 이제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엄격하게 하고 직접 하역에서부터 전달되는 그 과정까지 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그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고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닌 것 해달라 뭐 이런 거랑 돈봉투 들였다가 내쳐지고 주섬주섬 담아서 뭐 물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비밀 접촉에 관한 새로운 보도가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7월 6일자 통일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남북이 지난 12월 1월달 상호 교차 방문, 비밀 방문을 해가지고 편안함에 대한 합의를 하고 정상회담까지 2차례 하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북측의 유경 보위부 부부장이 극비로 서울을 방문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김숙 당시 국정원 1차장의 평양 답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월 9일 비밀 접촉이 이어졌다는 거고요. 여기 북측에서 그 비밀 접촉에 참가한 사람은 국방위 정책국 박철소장,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원동현 부위원장, 통일전선부 맹경일 과장이 참석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들이 다 나왔군요. 예. 뭐 실명까지 다 나온 거. 남측도 뭐 공개가 된 거고, 북측도 다 공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5월 9일부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뭐 기사를 보면 잘 보면요, 그 대통령이 평양은 절대 먼저 가지 않는다. 이런 걸 남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먼저 하자는 제안을 남측에서 했고, 그래서 남측이 합의한 것은 그럼 1차는 판문점에서 하고 2차는 평양에서 하자. 여기까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자, 요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막 전쟁 이렇게 얘기했지만 작년에 12월과 올해 1월달에 비밀 접촉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5월 뭐 이렇게 지나면서 폭로된 시점까지 일정 정도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연평도 사건이 났다는 거죠. 연평도 사건이 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막 안보 막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12월 달에 접촉을 하면서 남북 간 상호 교차 방문까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된 것은 장소, 네, 장소, 의제, 그리고 천안함 문제에 관련한 입장. 네.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로 평양에 먼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하자라는 것이 남북 간에 정리가 일정 정도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하기로 또 거기까지도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5월 9일 전까지 지금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5월 9일 전까지 상호 교차 방문을 하면서 2차례 비밀 접촉을 한 거죠.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면서 비밀 접촉을 해서 1차는 판문점, 2차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걸로 하고요. 의제는 신의주와 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 러시아 가스관 연결,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북측의 철광석 채굴권 양도, 조선협력단지 구체화, 뭐 이런 경업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안함 등이 문제죠. 뭐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지난날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1, 2차 비밀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남과 북이 천안함 연평도 표현과 표현에 의하면 아마 뭐 여러 가지 박광자 씨 사건까지 다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측이요. 북측이 일방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게 아니라 남과 북 양측이 지난날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하는 요런 정도로 이제 요런 정도로 정리가 됐군요. 남과 북이. 예. 그런데 이제 5월 9일 날 베를린 제안을 통해 가지고 3차 회담을 서울에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비밀 접촉에 5월 9일 날 이제 출연한 걸로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서 판을 뒤집었다 이런 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네. 합의까지 다 됐는데 5월 9일 날 그 접촉에서 김태호 비서관이 참관하는 과정에서 판이 이제 뒤집어졌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통일뉴스의 단독 보도의 기본 내용입니다. 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일 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서 나왔던 정상회담 관련 폭로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요 기사랑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그 연평도 사건 처럼 직접적으로 이 내륙 그 섬 폭격이 가해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느꼈던 것처럼 실제로 포탄에 오가는 전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던 거죠. 그 연평도 사건이 10월 달에 있고 나서 그 다음 12월 달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자, 연평도 사건 있고 나서 11월 달과 1월 달에 비밀 접촉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경업 싸움까지 포함되는 의제를 가지고 판문점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합의로 하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남북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5월 9일 날 터졌을까? 자, 이 기간의 그 흐름을 보면 1월 달에 김숙 그 당시 1차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왔을 당시에 그 시기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정이 남북 군사실무회담이죠. 2월 달에 있었던 회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사와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 기사를 좀 이어보면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과 의제까지 다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에 기초해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었다는 거죠. 그렇죠. 2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또 남측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천안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존의 합의가 다 깨져버린 상황으로 갔을 것이다. 이 흐름대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올해 4월에 들어서면서 천안호 침몰 사건과 연평도 표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하여 왔다. 네, 4월 달에 또 군사실무회담이 2월 달에 깨졌는데 파탄이 되고 파탄이 났는데 4월 달에 또 제발 천안 연평도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여기 표현대로 이제 소설을 쓴다면 그래 한번 2월 달에 쏘갔는데 4월 달에 그 뭐 언급 안 한다니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막 북측에서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대로라면.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5월 9일부터 비밀 접촉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표현을 보면 김태호 등이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요소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4월 달에 비밀 접촉 가지자는 그 제안할 때는 사과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제 없는 걸로 의자하지 말자 하고 비밀 접촉을 갖는 걸로 했는데 막상 또 만나 보니까 김태호가 들어와가지고 판을 또 깼다는 거죠. 또 단독 보도하고 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하고자 이어보면 아마 대략적인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온 것이 아닐까.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런 흐름이 흐름을 좀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또 합리적인
사건 이제 스토리 이야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비밀 접촉 파타임 주범으로 김태호 비서관 계속해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6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죠. 네. 비밀스럽게 갔다 왔죠. 뭐 보도는 됐지만 그래서 미국 뭐 관리들한테 들은 얘기는 남북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왔죠. 그래서 5월 달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라면 5월 달에 이 판을 깨고 나서 미국에 불려가서 남북 관계 문제에 관한 모종의 어떤 뭐 지적, 꾸지람 뭐 이런 거 듣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에 뭐 두문불출하듯이 언론이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져서요. 네. 자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좀 짜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1일 날 그 민주평통 그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이 좀 나온 겁니다. 한 2달 뒤에 다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모종의 남북 비밀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래서 네. 원래 이 예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예상은 뭐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다.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이런 네. 예상을 했는데 녹취록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모종의 비밀 접촉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이 합의를 또 도출하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북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번이나 쏘고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담보 없이 뭔가 새로운 합의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또 흐름으로 봐서는 뭔가 또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뭐 저희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대화 아니면 또 분쟁이기 때문에 또 예의 또 이 그 흐름을 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화를 택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이 정권 재창출 혹은 뭐 구사일생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예, 아주 적절한 구사일생 할 수 있는 기회에 좀 실기했어요. 이미 실기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비참한 최후를 좀 덜 비참한 최후로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는 것과 미국이 더 이상 이명박의 뒤에 그늘에서 남측 정부가 저러는데 남북 사이가 저렇게 나쁜데 미국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이런 거 워낙에 미국은 이 판에선 주인공 아닙니까? 사실 한국전쟁과 분단과 관련해서 미국이 주예요. 북과 미국이 주죠. 그런데 주인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계속 남측 정부를 자기 입맛에 맞게 세우거나 길들이거나 해서 그 뒤에 숨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판으로는 더는 안 된다. 예, 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미국도 그러한 결심이 서야 또 확고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또 주목을 해보고요. 공안 광풍이 불어 닥쳤죠. 동계올림픽으로 완전 그 뉴스들이 동계올림픽에 몰두하고 있을 때, 7월 들어서 지금 며칠? 한 3일 정도 사이에요. 뭐, 압수수색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았어요. 간첩, 지하당, 뭐 제1교포,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1970년대 옛날 듣던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7월 6일자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일반 시민과 범민련 남측본부 전직 회원 등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9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고요. 자, 어떤 분들은 국정원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또 6일날 또 2명이 또 압수수색을 더 받았습니다. 총 11명이죠. 이 중에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간부님도 계시고 공공운수연맹의 인천본부 간부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 업체에 이제 그 직원들이기도 하다는 얘기고요.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범인을 탈압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기본은 국정에서 하는 얘기는 간첩죄, 지하당 조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잘 뭐 파악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 심지어는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변호인들이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
기소하는 그 구속영장 자체를 변호인들한테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네. 이제 허용이 됐지만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이 내용 자체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 사건, 이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있었던 조직 사건 중에 아마 최대 규모로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도대체 압수수색 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좀 본인들한테 영장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진짜 깝깝한 상황이죠. 국정원이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라가 좀 시끄러운 것 같고 이러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밖에 또 다른 국보법 관련해서 압수수색 소식이 또 있어요. 통일운동가로 알려졌던 안재구 박사님, 네. 그분의 아드님이시고 민족21의 편집주간 맡고 있는 안영민 기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날 오전에 또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혐의는 이렇습니다. 안영민 그 국장에 대해서는 제1총영과의 교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최근에 이제 책을 출간했어요. 행복한 통일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행복한 통일 이야기죠.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지난 5월, 6월달에 2차례 가서 일본을 방문해서 저자 사인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번역, 책을 읽을 수 있게 번역 하는 협의까지 진행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통일부에 이제 신청도 했죠. 네. 신고도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갑자기 6일날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안재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신데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 행복한 통일 이야기가 참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고 아주 그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북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책을 딱 해서 제일 교포들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책 출간하는 거 관련해서 이렇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제일 교포들을 만나고 이랬던 거를 또 간첩죄 이런 걸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뻔합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간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넣겠다는 거죠. 예전과 다름없이. 네. 자, 공안 탄압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두 가지 사건이 일단 별개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하당이까지 하면 아주 개개 묻은 거 아닙니까? 80년대, 90년대 대선 때마다 써먹었던 그런 사건들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민족20이라고 하는 그 잡지죠. 통일 잡지입니다. 통일 잡지. 이 잡지의 기본 활동과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민족20이라고 하는 언론사 자체에 대한 또 탄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북측과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일 총연과의 교류하는 모든 언론사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 개인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탄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도일까 하는 것은 그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남북 관계에서 그 이명박 정부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의 전반에 파국의 책임을 지금 다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북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육자회담을 비롯한 그 외교 무대에서는 한국 정부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전쟁 위기, 또 하나는 공안 탄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 정권의 얘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하반기에는 이 전쟁 위기와 공안 탄압을 더 거세게 이제 몰아칠 것이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겠는가. 또 한측으로는 당연히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선거를 이제 앞두고, 그 진보개혁지정의 연대연합, 이런 것을 깨기 위한, 또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탐을 통해서 연대연합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뭐 아주 뭐 정권 홍보용으로 전락했던 이 과정을 틈타서 이 공원 탄압을 대대적으로 지금 한 건데요. 뭐 언론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물밑으로 공원 탄압을 통해서 반대 세력에 대한 뭐 철저한 탄압으로 지금 하반기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반기 전국 구상의 신호탄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런 사건 아무리 벌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본질을 잘 못 볼 거다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도 또한 이런 사건으로 쉽사리 흔들릴 성질의 것이라면 뭐 아예 연대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진보 대통합 또 쭉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잘 가려보는 눈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